두 가지 분포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loss frequency distribution입니다. loss frequency distribution. 또 하나는 loss severity distribution이에요. 그러니까 loss frequency distribution은 얼마나 자주 이 사고가 생기느냐 하는 거를 얘기를 해주고, 통상 우리가 포화송 분포를 쓰고요. 이런 포화송 분포에서 요 람다 값을 추정을 하는 것으로, 이 람다가 이제 정해진 단위 기간의 average loss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스가 얼마나 자주 생기느냐도 중요하지만, 로스가 한번 생길 때 얼마나 심각하게 생기느냐 하는 그 loss severity 그 distribution도 중요하죠. 이 분포는 통상 우리가 로그 노멀 분포를 따라간다고 가정을 합니다. 로그 노멀 분포일 경우에는 이제 mean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추정을 하게 되는데, 이걸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포화송 분포를 통해서 얼마나 자주 손실이 발생하느냐를 따지고, 로그 노멀 분포를 통해서 얼마나 크게 손실이 발생하느냐를 따져서 이거 두 개를 이제 혼합을 해야지만 그 로스 손실액의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겠죠. 이 과거의 자료를 갖고 있으면 금융기관이 그 자료를 활용하는 게 이제 좋은데, 그 자료가 로스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죠. 그래서 하여튼 뭐 갖고 있는 자료를 쓸 수 있는 데까지는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로스 시베리티 관련해서는 데이터 쉐어링을 하거나, 또는 벤더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벤더로부터 자료를, 그러니까 외부 자료를 쓰는 건데요. 이제 외부 자료를 쓸 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 외부 자료 같은 경우는 biased towards large losses, 큰 손실 위주로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벤더의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 relative size of mean and standard deviation을 추정할 때 위주로 사용을 하고, 그 절대값으로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이제 여기 얘기고요. 그 사이즈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여기 지금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 10 빌리언 달러의 매출을 갖고 있는 경우 800만 불의 로스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매출이 5 빌리언으로 줄었을 때 이게 로스도 정확하게 반으로 줄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쉬 이하의 그 어떤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요 알파 값이 한 0.23의 값을 취하기 때문에, 따라서 매출의 비율을 구한 다음에 요 알파 값만큼 또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매출이 반만큼 줄었지만, 10 빌리언에서 5 빌리언으로 줄었지만 로스는 4 빌리언이 아니라 요 알파 값만큼 조정을 해주면 6.82 6.82 밀리언 달러만큼의 로스가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사이즈 스케일링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밖에 그 여러 테크닉들을 활용해서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관리를 해주는데요. 대표적인 게 시나리오 어널리시스고요. 이 과거 자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얻기가 어렵다 보니까 통상 이제 시나리오 어널리시스를 추가로 더 요구를
합니다. 감시 그 레귤레이터들이. 그 다음에 그 시나리오 어널리시스 이외에도 프로액티브 어프로치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인과관계를 좀 우리가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을 시켰더니 실제로 로스가 줄었는지 하는 것들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 담당자로 하여금 리스크 관리하는 담당자로 하여금 그 자체 평가를 하게 하는 RCSA, 그러니까 Risk Control and Self-Assessment 시스템을 좀 도입할 필요가 있고, 이 RCSA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담당자들은 뭐가 그 위험 관리에 중요한지 그 키 리스크 인디케이터들을 또 얘기를 하게 되죠. 그 키 리스크 인디케이터들의 그 예로 여기 지금 몇 가지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스태프 턴오버, 그 멤버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지, 그 다음에 number of failed transaction, 이 잘못된 거래의 횟수가 이제 많아지거나 사람들이 자꾸 바뀌게 되면 이건 이제 위험 사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동시에 그 오퍼레이셔널 그 리스크 관리할 때 이제 중요한 접근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스코어 카드를 이제 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스코어 카드를 활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워로라고 우리가 정규 분포보다 꼬리 부분이 더 두꺼운 그런 어떤 확률 법칙을 우리가 파워로라고 하는데, 그 은행들의 그 큰 손실 같은 거는 정규 분포가 아니라 이 파워로가 더 잘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고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레이셔널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보험 같은 거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이때 보험을 들 때 들더라도 그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와 애드버스 셀렉션의 문제를 잘 이해하고 보험도 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끝으로 사베인 앤 옥슬리 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엔론 사태가 발생을 하고서 만들어진 법인데,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도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관리를 잘 못한 탓도 크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CEO와 CFO를 굉장히 그 책임을 강화한 법이죠. 동시에 그 SEC의 그 권한도 또 강화를 시켰고, 그 이 엔론이 망할 때 그 회계를 했던 그 아서 앤더슨 회사가 같이 망했죠. 근데 그 아서 앤더슨이 그 비난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디터이면서 회계 감사를 하면서 동시에 그 엔론의 그 여러 업무를 같이 이렇게 보는, 그래서 그 소위 그 인센티브에 그 객관적으로 그 회계 감사를 할 수가 없었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회계법인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은 회계 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중요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디트 코미티 오브 보드는 그 여러 그 대안적인 그 회계 처리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여기 따라 붙고, 그 다음에 CEO나 CFO 같은 경우에 보너스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회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보너스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